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일자리 보장제가 되면 노동의 협상력이 엄청 올라가거든요. 실제로 엄청나게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가 우리가 아까 이제 전영국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어젠다 방식으로 진행되었을 경우에 저는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부분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수용되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어졌을 경우에 소위 이제 이윤 압박이라는 문제가 걸리는 거죠.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이 될 건가라는 점들이 있을 것이고, 이 경우에는 소위 이제 우리 사회의 지배계급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게 자체가 일종의 계급투쟁의 쟁점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죠. 이게 뭐 자본주의를 이제 신봉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치명적인 그 약점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사 반대를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그 공통 질문인데요. 예. 기후 위기와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노동운동은 어떤 요구를 내걸어야 하는지, 그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정부 그리고 지자체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남정석 연구위원께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디지털 전환과 그 그린 뉴딜의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 지구의 그 이산화탄소 방출로 인한 지구 기후 위기라는 것은 임계점이 있는 사실입니다. 임계점이라는 건 일정한 수준을 넘어가면 역전 불가능한 상황이 진행되어지고, 이것은 그 유엔 난민 그 재난 담당자께 사실 말씀인데, 20세기 문명이 만들어 놓은 거의 모든 문화적인 진보, 그다음에 복지, 사회적 정치적 안정을 붕괴시킬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얘기 자체를 하는 것 자체는 우리 노동자들이 얼마만큼 체감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측면에서는 우리 산업 체제와 에너지 체제 전환에 적응하지 못했을 경우에 우리 경제가 훨씬 더 위기에 처할 것이다라는 건데, 그 이유는 간단한데, 우리가 전형적으로 에너지 다 소비형 산업, 중화학공업에 집중적으로 의존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점에서는 한국은 정말 기후 악당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제 전환을 필요한 장기적인 이행, 단기적인 아니고 장기적인 이행이 지금 필요하고요. 그 점들에서 보자면 노동자 운동이 이 문제를 일단 스스로 자각해야 되고, 이게 첫 번째고, 적어도 활동가 단위에서 대의원 활동가 단위에서 그 문제를 제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의 문제로 알기 위한 자기 학습 과정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자 운동 내부에 공유되어지는 하나의 어떤 합의점들을 만드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노동운동과 관련돼서 얘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그와 같은 합의점에 기초해서 전국적인 측면에서 그 민주노총이 제기해야 될 어젠다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역사회 수준에서 제기해야 할 어젠다가 있는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회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불안정인데, 그 불안정의 요소들을 그 속에서도 충분히 에너지 체제와 산업 체제 전환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복지 시스템의 완충, 그다음에 일자리 보장제와 같은 사회적 쉽게 말해서 그 버퍼 기능을 하는 그런 어떤 완충 체제를 만들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 부담에 있어서도 노동자 운동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러면서 정부와 자본에게 요구하는 투자를 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어서, 이 정세 문제, 노동자들에게 정세하는 문제, 이쪽까지 연결된다고 했을 때는 조금 전영국 교수님의 의견하고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아까 그 이제 사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초기에 에너지 시장, 에너지 체제와 산업 체제 전환에 대한 비용은 정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되도록 그걸 의제화시키는 과정 자체는 노동자 계급 자체의 자기 학습이 전제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 경상북도의 아마 그 관료들도, 그리고 대구의 관료들도 아무 관심이 없을 겁니다. 이거 자체를 그들에게 이게 의제라는 것 자체를 확진시키는 과체가 이 사회적인 쟁점이 돼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치적으로 다시 또 투표에서 다시 선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회적인 쟁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 점들이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예컨대 기업의 일부 오히려 기업이 가장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고요. 노동자 운동이든 시민사회이든 정치권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데도 좀 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있는 데는 지금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한 생태 문제에 대한 감수성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예. 이런 이제 현장 활동가들이 기후 위기 실천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이제 점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정교조에서 하고 있어서 이것이 좀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기업과 이것이 노자 문제로 이제 보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기업의 이윤을 주주한테 나눌 거냐 아니면 해당의 아주 상위 그 재벌 그룹의 노동자한테 나눌 거냐 아니면 그걸 전체적으로 낙수효과 가능할 거냐 이런 부분하고도 저는 연동된다고 보는 건데 이걸 사실 어떻게 이제 강제를 할 거냐 이것도 신관계에서 좌우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 문제도 이제 국가 권력이 정확하게 이 문제를 기업이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수용하지 않고는 뭐 국가 간의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국가 내에서도 좀 더 구체적인 통제 장치가 필요할 건데 이런 것을 진보 정치의 아젠다로 구체화하는 작업들이 저는 뭐 굉장히 지금 특히 이번 대선 국면에서는 되게 중요할 걸로 보였어요. 예, 그게 지금 네.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예, 아까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탄소세 문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우리도 그걸 해야 되거든요. 네. 누구한테 부과를 해야 되냐면 발전 산업하고 철강 그리고 중공업 이런 부분들에서 그 기업들이 부담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그렇게 부담을 하도록 하면서 뭐가 돼야 되냐면 국가의 투자. 왜냐하면 자기들이 부담할 수 없으면 국가로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압박을 해야 되고 이것 자체에 대해서 의제화시키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예. 비정규직 남용의 문제를 상시고용 노동자의 직고용 문제를 이제 공약으로 하면서 이걸 갖다가 포지티브 방식으로 할 건지 네거티브 방식으로 할 건지 고민하다가 하여튼 뭐 두 가지 방법 중에서로 좋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제 강제력을 필요하다고 했는데 결국 당선되고 나니까 쌩을 까버린다 이 말이에요. 까버린데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우리에서 법으로 강력하게 규정을 안 해놓고 선의에 발해가지고 자본이 움직일 경우는 없어 보여서 특히 한국 독점 재벌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철면피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다가 정면으로 진보 정치에서 제기하고 그것을 대선의 아젠다로 좀 끌고 갈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요. 사실 그거는 계급 투쟁의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 받아들여도 아무 문제 없. 예컨대 최저임금 그 시스템도 바꾸었고 그다음에 뭐 정규직화의 문제도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인 저항을 조직할 만큼 자기 동원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자기 학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 토론을 하면서 제가 불현듯 든 생각이 참 서로 그 말투와 억양이 다르구나. 예. 경남 분도 오시고 부산 분도 오시고 전라도 분도 오시고 서울 분도 있으시고 저는 충청도요. 저는 경북인데 이 경북 지역 본부가 사실 이 일을 계속 이렇게 지금 크게 두 차례나 큰 돈을 들여가지고 지역본 돈 없거든요. 큰 돈을 들여가지고 정책 예산을 다 쏟아부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이라든지 진보 정당들이라든지 교수 연구자들이라든지 학계 다양한 이제 영역에서 이 주제들에 대해서 각각 세밀하게 좀 다루는 그런 공론화 과정,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이 총서 시리즈 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또 노동자들의 자기학습 과정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제 여론을 환기하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정치로 이어지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네 번째 질문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정치잖아요. 이게 노동 정치 우리가 노동자가 집권도 하고 노동자와 이제 인간을 위한 그런 해방 세상을 만들어 가자라고 노동 정치를 내건 지가 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초창기보다 훨씬 정체되거나 퇴행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좀 자괴감도 많이 들고 물론 분명히 진전된 부분도 있는데 좀 후퇴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이제 눈에 보였어. 항상 그 아픈 게 먼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노동운동과 정치의 관계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는 바로 연결돼서 이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또 총선 나중에 바로 이제 결과가 또 연결될 가능성이 꽤 있고 그래서 이 노동 정치 어떻게 해야 될지 한상균 위원장님께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인간은 경험으로부터 성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과연 우리는 그러면 노동자 진보 정치를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온당하게 경험을 했느냐, 그리고 직접 정치라는 경험을 4.19부터 해서 6월 항쟁, 7.89 대투쟁, 광주 항쟁을 거쳐서 촛불까지 거쳐왔는데 마치 우리의 이제 저항의 역사를 보면 대단히 역동적이었으나 그것을 영속할 수 있는 제도화하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실패하는 과정들이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진보 정치가 밥 먹여주느냐, 사실 정치가 밥 먹여주는 거거든요. 정치가 우리 가장 이 사회 약자들한테는 소중한 정치인데, 기구인데,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는 술자리에서는 되게 정치 이야기를 안주 삼아서 누구나 남녀노소 하지만 과연 선거 때 어떤 정치가 나의 삶과 연관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딱히 보니까 땅값 잘 올려주고 아파트값 잘 올려주는 뭐 이런 정도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그 정치 세력의 지향점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까지도 명망가 한 명이 오면 막 지지율이 급등하고 이런 진짜 웃지 못할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노동자 진보 정치가 집권에 대한 경험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경로를 우리 스스로 노동자들한테 보여주지 못하는 역사가 아프거든요. 그 아픈 역사의 배경에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분열의 역사도 있었습니다만 분열과 분당도 있지만 어느 순간 초심은 사실 노동 중심이었어요. 근데 노동운동과 일정 부분 거리를 떠서 시민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들이 저는 대단히 지금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스스로들이 판단한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시행착오였다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경험들을 오히려 이제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는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이 공간을 좀 삼았으면 좋겠고 지금 의제들이 나왔던 것들을 사실 보수 정당들이라고 해서 대선 때 표어두는데 안 쓰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하는 건데 과연 그러면 우리 진보 진영이 노동자들의 가슴에서 뭐 가슴이 뛰게 할 만큼 하는 선거 투쟁으로 어떻게 부응회를 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각 단위에서 아주 그 나와바리 싸움을 좀 뛰어넘는 대의에 좀 육각한 이런 아주 담대한 자기 계획, 나를 이럴 때 버려야 되는데 과연 버릴 수 있는 노선과 정파와 정당이 있는 거냐, 이런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이런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또 돌파하는 문제는 저는 조직 노동자라고 생각하고 어떤 지금 현재 정치평론가 동지가 SNS에 올린 거 보니까 대중조직민주노총이 전 조합원한테 대선 투쟁에 대한 참여 문제를 직접 투표로 종이 투표로 확인하는 것이 1차 관문이다. 이렇게 이제 제안한 바도 있거든요.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 동력으로 전체 노동자 민중의 경선까지 가서 진보 제 정당의 후보들이 여러 가지 아젠다들을 이 사회 불평등을 타파할 주제들을 토론해놓고 거기서 실력을 겨루는 그런 대선 투쟁을 해서 이번에야말로 한국 사회에서 최초로 불변의 계급 투표가 처음으로 일어났다. 그동안에 있던 200만 표, 100만 표 이런 수준을 넘어서 최소한 400, 500만 표까지 정말 궤도에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계급 투표로 해서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현재 2021년 정치 지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상균 위원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뭐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자유롭게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면 그 마지막 공통 질문까지 하고 연결해서 같이 얘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공통 질문인데요. 얼마 전 그 정의당 여인국 대표가 기자 간담회에서
반기득권 정치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 세력, 시민사회, 풀뿌리 조직 그리고 개인들과 더 크고 넓은 연대를 모색하겠다. 국민 경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반기득권 정치라고 하는 슬로건이 적절한지 한번 판단해 주시고 국민 경선을 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이 좋을지 그 경선에서 또 후보 만들어 놓고 맨날 또 사퇴하고 뭐 온갖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또 공격도 많이 당할 것이고 완주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기본적으로 취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죠. 일단 장석준 동께서 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기자회견 보고 알았고요. 그 저는 반기득권 정치라는 게 그 여기 이제 참여 기준으로 얘기한 건 아마 이제 양대 정당에 대해 독립적이어야 된다 이런 거겠죠. 근데 그런 걸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중적인 구호로는 별로 이제 별 매력이 없어서 아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완주 여부, 완주까지도 뭐 여영국 대표는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예. 이런 이제 문제 의식이 다들 있으시기 때문에 얘기를 했고 제 생각은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번 대선을 우리 진보 사회운동 진영이 좀 공세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촛불 개혁이 무산되고 그리고 현재 진보 정치 세력들의 그 현실 정치에서의 뭐 세나 이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위축돼서 볼 수 있는데 좀 냉정하게 보면 오히려 냉정하게 보면 지금 현재 대선 정치 지형은 양대 정당 구도에 대한 대중의 그 파산 선거예요. 네. 각 진영마다 대표 주자는 있지만 그 대표 주자가 각 진영의 주류 세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웃사이더라던가 바깥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굳이 말씀드리면은 이재명, 윤석열 이 두 사람이 여론조사에서 1, 2위 다투고 각 진영의 대표 주자로 얘기되는데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의 비주류 세력이고요.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죠 지금. 네. 이게 대중들은 이미 무의식적으로 현재 양대 정당 중심 체제가 작동 못한다는 거 이미 다 결론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그 외부 세력들 각 진영과 연관이 돼 있으면서도 외부 세력인 사람들이 대권 주자로 나서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구도가 계속 진행된다면은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재명, 윤석열 지지 정도로 머무르고 있는 양대 정당 구도 이후에 어떤 세계에 대한 상상력에 그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대중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제7공화국이라든가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뭐 일자리 보장제, 그린 뉴딜 한국적인 형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얘기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저는 무슨 선거 연합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다 반기득권 정치 주장할 거예요. 윤석열 후보도 얘기하고 이재명 후보도 얘기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가장 먼 데까지 나아가는 반기득권 정치 뭐 대중적 구호로는 안 맞지만 개념으로서 얘기하겠습니다. 그거를 끝까지 이야기하고 대선 끝나고 나서도 계속 그 누가 대통령이 되든 끌고 나가는 힘으로 만들고 그러려면은 저는 뭐 여기 있는 완주 여부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소극적이고 자기 비하적인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선 이후까지 쭉 밀고 와야 된다. 네.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 아니 그래서 지금 방금 반기득권 정치에 대한 것이 적절치 않은데 그럼 7공화국이 지금 뭘 온당하다 이야기신가요? 저는 뭐 네. 자신을 표현하는 네. 포지티브한 네. 긍정적인 언술로서는 제7공화국 이런 표현이 훨씬 더 제7공화국 시대를 열자 이건가요? 네, 저라면은 이제 예, 그렇게 예. 그 구성 요소에 그린 뉴딜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보장제 이런 게 들어가면 되죠. 그다음에 복지의 보편화 이런 것들 얘기. 그리고 그것을 좀 이렇게 이슈화 시킬 수 있는 능력들을 얼마만큼 만들어내는가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치 연합 그러면 진보 진영 내부의 연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걸려 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보듯이 냉정하게 우리 또 아셔야 되거든요. 민주노총의 정치 지침 자체가 전혀 먹히지 않았죠. 그리고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허경영 씨의 지지율보다 새 후보의 득표율이 전부 다 0점대로서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진보 진영이 처해 있는 상황이고 뭐 저희 정의당 같은 경우는 제가 당원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후보를 내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점들을 그러면 점들을 봤을 때 아까 이제 한상균 그 전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까?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반기득권 연합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거든요. 사실 뭐 하나만한 얘기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그 정의당이 중심이 되어서 어떤 방식의 그 어떤 민중 참여가 될 때 시민 참여가 될 때 그런 방식의 어떤 그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분명하게 이러한 조건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리고 그것을 지향하는 세력들이 들어와야 된다. 적어도 반핵, 한반도에서 핵무장을 옹호하는 세력들은 안 된다. 그린 뉴딜, 이거는 명백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 얘기 안 하고 무슨 진보입니까 그게. 그리고 적어도 그렇게 안 된다면 난 그 사람들은 떼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 부분에서 명확하다면 그래서 뭐 들어온다면 들어오는 거 말고 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특정 집단에 대한 배제를 연상시키는 발언이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예. 진보 진영에서 핵을 옹호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것 자체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무기와 관련돼서는. 예. 그 평소에 제가 궁금했던 건데요. 예. 왜 정의당하고 민노총하고는 안 친해요? 아, 그 뭐 역사적으로 물론 옛날에 민주노동당 시절 노동자 정치 세력과 이야기 나오면서 민주노동당 시절에는 같이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 선거 때 돼도 민노총 뭐 특별히 하는 일 없잖아요. 특정 그렇잖아요, 그죠? 위험한 발언입니다. 사실은 아니 제가 봤을 때 아니 특정 정당을 지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정치 국면에서 가장 예민할 정치적인 감각이 가장 예민해지는 선거 국면에서 대중조직으로서 민노총은 뭘 했는가? 그렇다고 뭐 독자 후보를 내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당이 없으니까 그렇긴 하겠죠. 그래서 근데 그 질문을 좀 우회해서 드린 질문이 그거예요. 왜 진보 정당과 민노총은 안 친한가? 그거는 장석준 동지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아니죠. 그 민노총은 민노총이 좀 사실 현장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생각이더라도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노동자들이 나의 이웃과 가족들을 설득시키지 못하면 그런 정당의 전략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좀 그래온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어요. 자기 가족도 설득 못 시키는 진보 정치가 과연 이 사회의 집권 전략을 가능한 그 목표를 가는 정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이제 그런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민족주의나 그다음에 사회주의나 뭐 삼인주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세 주장들이 뭐 분화하는 과정은 다 배제하더라도 사실 처음 출발할 때는 혁명이었어요. 이 사회를 혁명하겠다, 이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다 우리는 사회 개혁으로 다 전환이 됐어요. 사회주의를 주장하던 뭐 삼인주의를 하든 민족주의를 하든 간에 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절대 그 양당 지배 질서에 상당히 미미한 영향력이 미미한 정당으로 쪼개졌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아랫바닥의 현장에서는 이걸 내가 지지할 정당이 뭐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후보라고 하더라도 정당이라 하더라도 가슴이 안 뛰는 기라, 이게 가슴이 안 뛰다 보니까 결국 욱에서는 더 줄을 세우기 위해서 각 현장을 정파로 갈라버리고, 선의 경쟁을 하는 것하고 완전 노동자 계급에 대한 파열구를 내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약간 그런 것이 중첩돼 왔다 지금까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노총이 사실 저는 유럽과 남미를 가면서 놀라웠던 것은 그들은 정당이 있잖아요. 이 내셔널 센터를 지도한다는 생각을 하는 나라는 단 한 군데도 보지 못했어요. 그 내셔널 센터에 대의원대회나 총회를 하면 그 나라 정당의 당수부터 해가지고 총리나 대통령까지도 그 위원장 밑에 단상에 와서 축사를 하게 돼 있어요. 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마치 지금도 대체적으로 정당이 지시를 내리고
정당의 지침을 수행하는 돈 되고 몸 되는 조직 정도로 해왔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개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의 관계가 일부 정파들의 끼리끼리 자기들의 땅 따먹기 하는 이런 정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과정이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뭐 지난 일이니까 그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질문에서는 그 이유는 이제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이것이 뭐 치열하게 자기 정파들끼리 싸워올 때는 굉장히 그것이 서로 검증 가능했어요. 근데 현장에서는 또 이런 약간 다름까지도 지금 합정 영향으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무조건 담장 안에 노동자 권력만 잡으면 좋다. 장땡이다. 아까 이야기한 뭐 기후 문제라든가 분배 정의 문제를 가지고 그 단위에서 이야기를 해버리면 아무리 선명한 조직도 선거에 나와서 떨어지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금기시돼요. 대공장은 특히나 이러다 보니까 점점 민주노총이 이 진보 정치를 가지고 현장과 소통하는 것들이 어려워져 버리는 요것이 이제 지금 현재 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질문의 취지는 뭐 기존의 역사, 예. 특히 이제 아픈 역사 자꾸 들춰내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선거 국면에서 단일 대중 조직으로서는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향력을 많이 미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 노동자 대회 하면은 총리가 국무 대통령이 와서 축사하고 하는 네.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네네. 그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네네. 뭐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그 조합원 총투표를 해서 어떤 결합을 하자라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게 조합을 총투표를 하면 민주당 지지로 1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도 그만 활동가 수준에서도 이미 친민주당 정부적인 요소들이 민주노총 내에도 난 상당히 들어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단일 후보로 갔을 때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뭐 그건 좀 너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여전히 민주노총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자기가 부여된 숙명적인 역할에 대해서 DNA는 여전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실망할 수 있는 과정의 역사는 있지만 여전히 앞으로 가야 될 자기 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래도 저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오히려 그래서 저는 민주노총을 넘어서 한국노총까지도 같이 노동자들이 정치 세력화 했을 때 처음 초창기에는 같이 했어요. 한국노총하고 같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정치 협상을 못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봐야 되는 건데 민주노총이 뭐 여러 가지 지금 문제 거하게 맞서기 위해서는 민주당 지지해야 된다 이런 세력이 뭐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 건데 우리가 목표를 전체 분명히 하고 가면 민주노총 여전히 분명히 이 한국 사회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해낼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